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이 있고 그 다음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길이 어두워갖고 또 오늘 눈도 내리고 그래서 좀 늦었는데 그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제 탓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널리 커다란 양해 바랍니다. 제가 충청남도에 오면서 이곳 그 새로운 도청 소재지에 처음 왔습니다.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저는 충청남도와 상생협약을 맺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구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업 혁신도시에 찬성을 했습니다. 세종시 이전에 찬성을 하면서 당시 충청남도 도지사였던 심대평 지사와 상생협약을 맺고 긴밀한 협약 협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충청남도의 당진항이 경기도의 평택항과 하나로 합쳐지는 평택당진항 상생협력 또 그 밖에 여러 도로나 환경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협의를 하고 또 협조를 강화해서 생각이 납니다. 충청남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른 대표적인 지역이 되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크게 발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실업자가 100만이 넘고 청년 실업률이 9.8%가 됐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업은 어제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동안 우리는 산업이 절벽에 부딪히게 되고 실업이 크게 늘고 소비 절벽에 이르러서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러한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서 자,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 어디 갈 것이냐 하는 위기감이 엄습해옵니다. 청년 실업률이 9.9%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통계에 지나지 않고 실질 실업률, 취업준비생을 포함해서 실질 실업률은 35%를 넘어서 40%에 육박한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우리 산업이 중후장대 산업으로 수출 주도형 대기업 위주의 산업 이런 것들이 마구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이 그렇고 해운 산업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배가 외국의 항구에 기항을 하지 못하고 바다에 떠서 몇십 일씩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게 나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장을 메운 민심이 이게 나라냐는 뜻을 들었을 때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퇴진을 외쳤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라의 틀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를 이렇게 세울 국가의 틀을 만들고 청년 실업을 줄여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나라의 틀을 바꿔서 명의당한 6공화국을 끝내고 7공화국을 건설하자 이런 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의 요구는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서 주춤주춤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요구가 70%에 육박하고 또 개헌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대선 후 개헌보다 앞서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개헌특위는 하루빨리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헌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개혁은 개혁대로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개헌특위는 개헌을 진행을 해서 하루빨리 개헌안이 마련이 되고 가능한 대로 대선 전에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개헌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조속히 인용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대선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그때까지 이루어진 현재 개헌 특위의 개헌안을 다음 대통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고리를 만들어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대통령만 바꾸는 똑같은 체제에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똑같은 체제가 계속돼서 대통령의 특권과 이러한 패권이 계속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틀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이게 나라냐 하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들은 내가 나를 대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주권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헌법 정신에 충실해서 권력이 분점이 되고 재벌과 검찰의 특권이 없어지고 또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헌법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돌아오십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특히 그분의 고향인 충청권 기대가 남달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인 데 대해서 크게 감사합니다. 이분이 돌아오셔서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고 개혁해서 발전시키는 일에 적극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혹시 염려하는 것처럼 기득권 세력에 얹혀서 더더군다나 친박 세력에 얹혀서 이 나라 정치를 잘못 이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으로 나라의 어른으로 키워온 그런 역량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더 키워나가는데 크게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도 늦었는데 모두 말씀을 너무 오래 드리는 것은 예의도 아닐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받겠습니다. 소속사를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먼저 CT저널의 이명호 기자입니다. 지난 3일날 여기 충남도 안희정 지사가 손학규 전 고문님에게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정치의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어제는 경향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도자의 제안은 신의가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 정당 정책에 위배되지 말아야 된다. 민주주의와 정당 지도자가 지어야 할 신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정계은퇴 촉구한 거에 대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급조돼 뺐다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것은 민주주의자 안희정의 가장 큰 적이다. 결국 제3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안 지사는 손 고문님이 신의가 없다고 지적을 한 건데 손 고문님의 지도자가 지내야 할 신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민주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안희정 지사를 사랑합니다. 젊은 정치인으로 커다란 꿈을 갖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젊은 정치인이 좋은 꿈을 갖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다가요? 네. 네, KBS 말씀하세요. 이정은 기자인데요. 예. 좀 전에 반기문 전 총장 말씀하셨는데 어제 귀국하시면서 혹시 뭐 귀국 전이라도 두 분이 교감이 있으셨는지 또 혹시 뭐 의견을 나누신 게 있는지 앞으로 뭐 제3지대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제3지대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특권 세력, 패권 세력에 맞서서 이 나라를 개혁하는 개혁 세력을 말씀드리고 그 개혁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문 총장하고는 뭐 직접적인 교감은 없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한국 정치에 대한 뭐 예견 또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반 총장이 직접 얘기한 것은 들어본 일이 없고 대개 간접적인 전언이나 추측이나 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 이분이 귀국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에 조급해서 과거 세력 또 구시대 정치 세력과 결합을 해서 혹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것은 그분이 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일보 송광 기자입니다. 어저께 11일이죠. 반 총장과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간 애매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표현 자체가 약간 반 총장을 바라보기 식으로 기다리는 거 아니냐 하는 소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다음에 어저께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충북 도청을 방문하면서 그 세종 KT역사 세종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장시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수원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세종시의 역할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죠? 그 세종시 KTX하고 충북도와의 그 상생 관계를 주장하셨고요. 어떻게 얘기하셨을 때는 예. 그다음에 서로 이제 상생해서 같은 민주당끼리 잘 협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안희정 지사랑 양경필 지사랑 그 세종시 수도론에 대해서 이제 최근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만나게 될 거라는 막연한 예. 두 번째는 예. 세종시 KTX역, 세 번째는 세종시 수도론. 세종시 KTX역. KTX역. 예. 반기문 총장은 뭐 오면은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는 새로운 개혁 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만나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시대와 결합해서 구시대 정치, 구시대적인 집권 전략에 몰입한다면 그럼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종시는 우리나라 행정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종시 인구가 지금 지금 50만 되나요? 아니요. 25만. 25만. 예.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이제 특별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세종시 발전에 대해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같이 협의를 하고 협약 발전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에 대해서는 안희정 지사와 남경필 지사의 합의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관은 닷새를 서울에서 지내고 실장 차관은 나흘 지내고 국장과장은 사흘 지내고 일반 공무원들은 뭐 이틀 지내고 이런 식의 얘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행정 공백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세종시를 행정 중심 도시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남경필 지사와 안희정 지사의 청와대, 또 국회의장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기요. 국민의 청춘이 김덕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충남의 손학규계라고 하시는 현역 의원들이 두세 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양승조 의원, 장훈식 의원 등 계신데 어쨌든 뭐 탈당 후 같이 하자는 어떤 제안 이런 걸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일이 없고 권유한 생각도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강진에서 와서 서울에서 복귀 선언을 할 때 그 사전에 저하고 가까웠던 의원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권유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꿈꾸고 그리고 있는 개혁 새로운 정치 세력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 정치의 주체가 될 그러한 세력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2월 늦으면 3월에는 우리나라 정치에 커다란 빅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 커다란 힘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탈당을 권유하거나 같이 하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인들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이런 것보다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에 어떻게 적극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그 한정구 기자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나 충남에 있는 안희정 지사나 해가지고 공통 개헌에 대해 공통적인 것이 선 대선 후 개헌인데요. 예. 손 전 대표님께서는 선 개헌 후 대선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조급한 개헌은 안 된다. 예.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저는 개헌이 지금 당장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헌이 지금 논의가 된 게 아닙니다. 이미 국회에서 2009년에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가 개헌안을 만들었고 2014년에도 만들었습니다. 민간단체 학자들이 수많은 개헌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핵심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여느냐 아니면은 지금의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 세력 대 호헌 세력이 이 나라에 있다. 호헌 세력은 수구 세력이다. 개헌 세력은 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개헌 절차가 국회 개헌 특위에서 진행이 되는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빨리 인용이 된다. 그러면 대선해야죠. 근데 그때까지 개헌 특위에서 제기되고 합의된 안들이 있을 겁니다. 되도록 빨리 마무리를 해서 다음 대통령이 개헌안을 추진하도록 그런 법적인 고리를 만들어 놓자고요. 충돌구 맹창훈 기자입니다. 이제 지금 개헌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헌을 하게 되면 개헌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고 예.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예. 주십시오. 지금 1,000만 국민들이 그 광장을 덮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외쳤습니다. 나라의 틀을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나라의 틀은 핵심적인 것이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한에 숨은 비선 실세 이러한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자 그럽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 대통령 제도를
이제 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독일식의 책임 총리에 의한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독일의 번영과 통일, 독일의 정치적인 안정과 정책적인 연속, 독일의 성장과 우리의 복지, 이것을 우리가 배우자고 합니다. 여기에는 독일의 책임 총리에 의한 의원 내각제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책임 총리제, 그냥 국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 때 각 정당에서 총리 후보를 내놓습니다. 그 사람이 비례대표 1번입니다. 그 사람이 총선을 지휘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국민들이 정당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정당 투표에 의해서 국회의원 수가 전체가 결정이 되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 나머지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치면은 민주당 40%다. 국민의당 30%다. 뭐 새누리당 20%다. 라고 한다면은 40% 300 곱하기 40 120석을 그렇죠? 120석을 민주당에다 주고 거기에 지구당에서 지역구에서 80석이 당선됐다. 그럼 40석을 추가로 비례대표로 정당에서 명부 선택권대로 확보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30%다. 그럼 90석 아니에요? 지역구에서 50석 됐다. 그럼 40석을 비례대표로 갖고 그렇게 해서 정당이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이미 다당제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이 주가 돼서 가지고 호남 없애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각 지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이 평균 25%가 되는데 호남, 수도권, 영남 할 것 없이 거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게 확실한 국회의석을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분당이 되면서 4당 체제가 됐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여소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제1당이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제 하에서 연정은 이게 삐걱삐걱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만 연정해봤자 실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의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아니니까 못하고 그래요. 정치적인 불안이 가정될 겁니다. 그래서 독일식의 의원 내각제를 하는데 그러나 그냥 단순한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반대통령격이 되는 책임 총리가 의회를 통솔을 하는 독일의 1949년에 정권이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8명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인당과 기민당과 자유당과 녹색당 이런 당들이 연정을 해나가면서 정치적인 정책적인 통합을 이뤘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제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통일정책이고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 정책입니다. 통일은 콜 수상 때 통일을 했는데 콜 수상이 소독과 동독 마르크화 가치가 4대1이 되는데 그걸 1대1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소독 사람들 난리 났었죠. 그러나 이것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겁니다. 브란트 3인당의 동방정책을 기민당의 콜 수상이 계승한 건데 그 사이에는 자유당의
하고 유명 겐셔 외무장관이 17년을 연정 속에서 외무장관을 해서 통일정책을 쭉 이어온 겁니다. 독일은 2022년이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다 폐기됩니다. 국가 정책으로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20년, 30년 전에 녹색당의 구호였습니다. 처음엔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면서 기민당의 정책이 됐고, 기민당과 3인당의 녹색당이 3인당과 연정을 하면서 3인당의 정책이 됐고, 3인당과 기민당이 대연정을 하면서 기민당의 정책이 돼서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이 경제 발전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된 겁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독일식 헌법제도를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필요한 시기 기간은 어느 정도 예. 보시는지. 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우리가 1963년부터 지금 헌법 체제를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도 대통령 제도였습니다만 지금의 대통령 제도는 박정희 때 대통령 제도입니다. 160년 헌법과 그 전두환 체제를 거쳐서 87년 헌법 체제로 개정이 되는데 그 전 대통령 체제와 87년 체제의 차이는 87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 이거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하죠. 헌법재판소장 임명하죠. 감사원장 임명하죠. 예산권 갖고 있죠. 인사권 갖고 있죠.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 막 그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 거, 내 손으로 뽑는 게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갖고 대통령 뽑는다는 것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해서 이원 집정부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꼭 독일식 이것만을 뭐 내 혼자 생각을 내 혼자는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점점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꼭 고한도 내에서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대통령의 안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하는 것은 헌법 개정 특위에서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빨리 돼서 대선이 빨리 오면 거기에 맞춰서 헌법 개정을 해나가면 된다. 다만 다음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박정희 시대 이래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한 대통령의 권한을 쉽게 내놓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통해서 개헌을 내각제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시 일종의 연립정권까지 구성을 했었습니다. 총리를 DJP로 하고 장관직을 4석인가 5석인가를 그쪽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DJP 연합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 결코 헌법을 고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다음 대통령 된 사람이 지금 현행 헌법에 의해서 되더라도 언제까지 대통령을 헌법 개정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법적인 고리로 만들어 놔라.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